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총균세의 제러드 다이아몬드. 두 사람 모두 농업혁명을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곡물 중심 식사는 인류 DNA에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다이어트 진화론, 저자 남세희가 쓰고 미느민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낸 가장 스마트한 다이어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진화생물학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진화의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식단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해일처럼 몰아치고 있는 비감염성 질병, 즉 만성질환은 과거 인류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아주 멋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남세희. 특유의 명쾌한 화법으로 역사, 문화, 스포츠, 영양학 사이를 장르 불문하고 자유롭게 오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피트니스 전문 작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던 고정관념들에 반하는 운동과 건강상식을 전파해왔다. 저서로는 강한 것이 아름답다. 이기적인 다이어트 상담소, 바른 몸이 아름답다 등이 있으며 다이어트 진화론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부터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3장, 4장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말들이 오갔다. 털 없는 원숭이부터 생각하는 갈대까지 그럴싸한 표현도 많았지만 인류학자들의 관심은 비유나 상징보다 더 명확한 그 무언가를 향한다. 그것은 불이었다. 불은 그저 단순한 도구가 아닌 현재의 인류를 있게 한 원동력 그 자체였다. 인간만큼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존재가 지구상에 없다. 불을 이용해 요리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류가 독점한 특권이다. 이 특권의 진정한 가치는 불이 소화를 돕는다는 데 있다. 고작 소화가 잘 되는 게 특권식이나 되다니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아닌 다른 영장류들과 비교해보면 화식은 명백한 특권이다. 침팬지는 하루에 6시간을 음식 씹는 데 소비한다. 과일을 따거나 풀뿌리를 캐는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한 식사 시간만 그 정도다. 익히지 않은 생식은 거칠고 질기기 때문에 씹어 삼키는 것 자체가 만만찮은 고역이다. 쌀을 먹어도 거칠고 딱딱한 생쌀을 씹는 것과 따끈한 밥을 떠서 넘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불의 도움으로 인간은 식사에 소모했을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었다. 화식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 것이다. 생식을 했다면 하루 종일 뭔가를 씹고 앉아 있었을 시간에 우리는 더 활발히 움직이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화식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화식은 식사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의 소화 흡수율까지 높인다. 먹는 데만 하루에 꼬박 6시간을 쓰는 침팬지의 실제 섭취 열량이 인간보다 낮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4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은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인다. 원시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이다. 화석의 흉곽 골격으로 밀어봤을 때 다리가 짧고 몸통이 굵어
완벽한 직립보행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땅에서는 고릴라를 연상시키는 두 팔 끌기 보행, 일명 너클 보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식단도 육식보다 채식 중심이었다. 턱이 매우 인상적으로 발달했는데 이는 섬유질 함량이 많고 익히지 않은 풀을 씹기 위해 적응한 결과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을 살펴보면 만 5세 미만의 어린 개체지만 이미 고기를 찢고 자르는 데 쓰이는 송곳니가 돋아있음이 확인된다. 고고학자들이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추정한 육식의 역사는 일단 35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류학계에선 이미 250만 년 전부터 원시 인류의 삶 속에 육식이 단단히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인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했다. 제주 많은 인간을 뜻하는 하빌리스는 최초로 돌을 도구로 활용한 인간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한층 줄어든 내장의 길이와 발달한 도구를 사용한 흔적은 성공적인 육식을 나타내는 간접 증거다. 아직 지혜가 부족했던 하빌리스는 동물성 단백질을 좋아해도 마음 놓고 사냥할 수준이 못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포식자가 먹다 남긴 사냥감을 찾아다녔고 뼈를 깨고 골수를 먹었다.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은 가장 부드러운 내장부터 먹고 살코기는 상당 부분 남긴다. 180만 년 전에 이르면 드디어 현생 인류의 몹시 가까운 원시 인류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한다. 이름 그대로 곧게 선 사람이라는 뜻이다. 골반과 다리뼈가 특히 발달했으며 두개골과 경추의 접합 각도를 보아 현생 인류처럼 완벽한 직립보행이 가능했다. 에렉투스는 장거리 이주가 가능해졌다. 불의 활용과 직립보행이 모두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두 발로 걷고 뛰는 것은 지구력과 이동속도 면에서 이익이다. 우리보다 몸집이 훨씬 큰 고릴라도 오래 달리기를 시작하면 인간보다 느리다. 이처럼 직립보행은 대혁신이었다. 거기에 불의 능수능란한 활용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호모 하빌리스의 불 사용 여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난제지만 에렉투스의 불 사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호모 에렉투스의 거주지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불자리 유적이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해준다. 유적의 연대 측정법에 따라서 편년의 오차는 있지만 유럽에선 최대 6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선 거의 80만 년 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불자리 유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남부 대지에 가장 문제적인 종이 나타났다. 그들은 호모 에렉투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완벽하게 체계화된 언어를 구사했다. 바로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존재 호모 사피엔스였다. 드디어 진짜 인간이 나타났다. 호모 사피엔스 화석은 현생 인류와 해부학적 차이가 전혀 없다. 사용한 도구로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의 지적 능력은 현대인과 동일한 수준이다. 타임머신을 이용해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아이를 데려와 키운다면 이내 스마트폰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것이다. 이들은 불과 석기를 무기 삼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륙으로 뻗어나갔으며 수렵과 채집을 통해 번창했다. 여기까지가 인류학 교과서들이 인류의 발생과 진화 단원에서 하는 이야기의 전형적인 요약 정리다. 인류는 350만 년 이상 육식을 해왔고 학자에 따라서 200만 년 이상
불로 음식을 익혀 먹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의 맛과 영양을 증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진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350만 년 이상 성공적으로 육식에 적응한 잡식 동물이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자연적 식습관을 복원하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하는 걸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보급된 책 첫 장에 그 실마리가 엿보인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으나 신의 노여움을 사서 손만 뻗으면 먹을거리가 넘치던 낙원에서 쫓겨나 척박한 땅으로 내몰린 최초의 한 쌍. 그리고 신은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성서에 기록된 사건을 모조리 역사적 사실로 믿는 성서 고고학자가 아니어도 이 신라권 이야기는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성서에서 이 농사라는 행위가 마치 형벌이나 재앙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여태껏 믿어온 상식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는 줄곧 농경이 인류를 구원한 혁명이라고 믿어왔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을에 농경 이전의 삶이라면 헐벗고 굶주린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반대로 농업 뒤엔 혁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으며 흡족한 농부의 미소를 떠오르게 한다. 배고픈 원시인과 풍족한 농부라는 대립구도가 성립한 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의 공이 크다. 고든 차일드는 농업의 시작과 함께 인류가 신석기 혁명을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학창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 국사시간 제1첫장에 등장하는 이 신석기 혁명론은 다음과 같다. 구석기 시대를 살았을 당시 인류의 삶은 몹시 고달팠다. 사냥 도구는 조잡했고 그릇을 만들어 식품을 저장한다는 개념도 없었다. 저장할 식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굶주렸고 집도 절도 없이 사냥감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야만 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즈음 인류 역사를 뒤집을 혁신이 일어났다. 어느 천재가 땅에 씨앗을 뿌려 곡식을 키운다는 발상을 해낸 것이다. 인류는 유랑 생활을 접고 정착하기 시작했다. 사냥감을 찾아 죽을 고생을 해야 했던 고달픈 날들은 안녕. 이제 조금만 일하고 훨씬 많은 보상이 돌아오는 농업의 시대가 열렸다. 이전에는 배를 채우기도 급급했는데 이제는 먹고도 남을 만큼의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다. 이를 나누기 위해 계급과 제도가 발생했고 조직화된 사회의 기틀이 잡혔다. 농경을 통한 생산력 증가는 문화와 제도의 혁신으로 이어졌으니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 부른다. 현대 고고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고든 차일드의 신석기 혁명론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처음 등장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론으로 자리 잡았다. 집도 절도 없이 거식하던 원시인들이 농경을 통해 비로소 사람꼴을 갖추게 됐다는 가설은 몹시 그럴싸해 보였다. 하지만 후대의 고고학적 탐사와 발굴이 이어지면서 거장의 가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굶주린 구석기와 배부른 신석기라는 구도 자체가 틀렸다는 증거가 속속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984년 미국의 인류학자 존 로렌스는 세간의 통념을 뒤흔들 논문 한 편을 발표했다. 병리학을 전문 분야로 삼은 그는 지중해 일대에서 발견된
고대인들의 유골들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런 로렌스가 만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에 내놓은 결론은 정말 의외의 대반전이었다. 신석기 혁명론이 사실이라면 농경을 통해 안정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해진 인류는 구석기에 비해 덩치도 커지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어야 옳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로렌스는 남녀 평균 신장을 기준 삼아 고대인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는데 모든 면에서 구석기인들의 압승이었다. 구석기 인류가 신석기 인류에 비해 크고 튼튼했다는 것 이외에도 시선을 잡아끄는 내용이 더 있다. 구석기 인류의 평균 신장은 현재 미국인 성인 남녀의 평균 신장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신장이 더 컸다. 인류의 역사는 곧 진보의 역사다라고 막연히 믿어왔던 사람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 이제 농업혁명은 혁명이라 추켜 세우기엔 뭔가 애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히려 수렵과 채집을 하던 구석기 시절에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았다. 농업으로 대표되는 신석기 혁명은 원대한 계획 속에 시작된 게 아니라 모종의 압력에 의해 떠밀리듯 시작되었을 것이다. 에덴에서 쫓겨나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아담과 이브처럼 말이다. 창세기의 에덴은 수렵채집의 추억을 상징하는 건지도 모른다. 구석기인들은 수렵과 채집을 통해 현생 인류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으로 풍족한 영양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수렵채집 생활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모종의 압력을 맞이한 것이다. 먼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급격히 늘어난 해수면의 변화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대격변을 피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 몰려든 집단이 특정한 공간에 모이면서 인구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수렵과 채집만으로는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졌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사냥감들이 대거 멸종했을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급격한 인구 증가, 줄어든 사냥감,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점차 농사라는 선택지를 강요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약 1만 년 전 즈음 사람들은 인구 증가에 치여 농경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하루 종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을 수 있는 비참한 농부가 되었다. 수렵채집을 할 때보다 보상은 적고 할 일은 많아졌다. 밀집 생활로 늘어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땅을 개간해야만 했다. 인구가 늘어나 농경을 시작하니 인구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총균세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처럼 어쩌면 농경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수렵채집인들은 육류, 어패류, 과일, 채소, 견과류 등 할 것 없이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골고루 풍부히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농부들은 키우는 곡물, 그것도 단 한 종류만 집중적으로 먹게 되었다. 농부들을 약하고 병들게 만든 이 작물들은 하나같이 녹말성 식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남세희의 다이어트 진화론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책은 인류의 진화와 식단, 그리고 건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을 인류 최대의 사기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은 인류에겐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습니다.
곡물 중심의 식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곡물 중심의 식사를 한 것은 1만 년 내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0.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인류는 아직 과다한 탄수화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피트니스 강사와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하며 어떤 식단을 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 서적 중에 다이어트와 인류의 진화에 대해 이토록 쉽게 설명한 책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자는 진화 생물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훌륭한 통찰과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의 노력과 연구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